그래서 실제적인 제안 또 발제를 잘해 주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또 실제 토론에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많아서 제가 사회를 맡는 입장에서 좀 더 앉아 계신 방청객에도 많은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지정토론을 맡는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암협회 곽점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보험정책과 정은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이덕형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김효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세 분, 아까 발표하신 분 외에 세 분이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5분 내로 발표한 다음에 나머지 분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BS 조동찬 기자님부터 먼저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조동찬 기자님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한양대학에서 석박사를 하시고 2008년부터 SBS에서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동찬 기자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문정진 의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를 출입한 지 한 7년째가 되는데요. 참 많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SBS에서는 보건복지부 출입 경력이 일단 지금은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국감 때가 되면 특히 이제 각 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사실 문정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제가 참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정책 토론회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 내에서도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우리 정 팀장님께서 그간 우리 국가암보장 사업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는데 잘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회 토론회를 저는 한 해마다 한 7, 8번쯤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참석한다고 하니까 여러 계층에서 저에게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말 해달라, 이런 말 해달라. 그리고 제 군대 동기인 있는데 제약회사 간 애들은 저한테 이제 장문의 메일과 문자를 보냈는데 일단 그 사람들 민원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사실 이의경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나라하게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살짝 넘어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들의 민원을 살펴보면 보험약가가 등재될 때 너무 싸다는 거죠. OECD 평균의 44%가 맞습니까? 예. 이의경 교수님의 레퍼런스를 들어서 44%라고 그들은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고 국격에 비해서 너무 싸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보험 등재 약가가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의 레퍼런스가 되어 오히려 그들과 협상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서 이제는 한국에 등재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제약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약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 수가가 인정이 안 돼서 아까 너무 가격이 안 돼서 아예 이제 비급여로도 남기지 않고 떠나버린 한 예를 들어줬는데 물론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그런 값비싼 항암제를 싸게 계약하는 건 정부가 참 잘한 일인데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약회사의 입장도 있는 것 같더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위험분담제 이번 때문에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보도 자료를 봤는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위험분담제에 대한 보도 자료는 너무 어렵게 쓰셨어요. 그거 되게 불만이에요. 진짜 보건복지부에 자료 나올 때 좀 쉽게 써주세요. 지난번 선별급여제도 진짜 어렵게 쓰셨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어디 가서 딸리지 않는 편인데도 어려웠으니까 쉽게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위험분담제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가 적거나 아니면 대체약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건 일단 시장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약을 팔려면 그들은 상당히 고비용을 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국가가 부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등재를 조금 쉽게 해주는
해주는 폭을 열어주면서 그다음에 그 비용은 제약회사가 되는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호영 교수님은 이게 학문적으로는 논란이 많으나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얘기는 이게 탄력성이 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좀 어떤 계약 기간이 있고 하나의 대상,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있는데 그 약을 활용하다 보면 그게 또 다른 적응증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마치 그런 딱 계약상에 애당초 나왔던 계약상의 문제 때문에 또 더 좋은 적응증이 나오더라도 이게 활용될 수가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까 그 정 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약과 다르게 심평원장이 급여 범위를 결정한다고 하셨고 식약처에서 허가하는 것 외에도 이게 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제도로 말씀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탄력성이 위험 분담제에도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민원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에 뭐 정부의 사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에 맞출 수 없고 급여를 그러니까 진단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근데 그렇게 약에 맞출 수 없는 거는 이제 또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정부의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부의 사정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은 아직 암 치료를 받을 때 상당한 부담을 본인들이 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런 현실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우리 이제 김홍렬 교수님께서 대단히 이제 좋은 항암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암 환자들의 생존율에 기여하는 것들이 이제 근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환자들은 너무나 부담이 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언론이 주목하는 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값비싼 항암제라도 어떻게 개인에 맞춰서 리스폰스 레이트를 올리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미국 FDA는 이제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동반 진단을 겸비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딱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값비싼 항암제를 적용하는 것 못지않게 리스폰스 레이트를 올리는 것, 그게 이제 어쨌든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번이 오늘 암정책 토론회가 보장성과 보장성을 늘리고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보장성, 접근성을 높이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라는 문제는 좀 남아있거든요. 한정된 자원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2012년도에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거죠.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90%가 보장되는 암이지만 위암 환자 10명 중 1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급여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시켰더니 치료 포기율이 2.6배가 더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보장성이 안 돼서 치료를 포기하는 게 사실은 계층별로 조금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보장성과 접근성을 어디서부터 가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최근에 실손 의료보험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이제 보험의 문제점을 한 거였는데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2,500만 명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2,500만 명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급여로 받는 금액은 정부가 주는 거죠. 보험공제에 나오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은 보험회사에서 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손보험 2,500만 명이죠. 25,000명이 아니라 2,500만 명은 사실상 보장성과 접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게 물론 사보험이기 때문에 개인보험과 정부보험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는 상당히 어렵고 또 복잡한 문제, 원리서부터 맞지 않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현실을 아예 무시하기에는 상당히 이거 N수가 커요. 2,500만 명이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차상위 계층의 폭을 저는 좀 더 넓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어제 이제 새 모녀 법에 대한 복지 혜택 이 부분에 대해서 KBS, MBC는 이제 이 법을 통과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됐지만 저희 SBS는 이 법이 생기더라도 어떤 사각지대가 생긴다에 포커싱을 해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저희 SBS는 항상 사각지대에 관심이 많거든요. 평소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좀 지금도 하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조금 더 넓혀서, 그러니까 실손 보험 환자 2,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 사각지대를 좀 더 넓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서는 된다. 그게 원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김홍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험을 등재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혜택을 받는 것들이 에비던스에 근거하지 않고 민원에 근거해서 그게 참 일선 의사로서 참 저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심평원 선생님한테도 여쭤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분께도 여쭤보면 나름의 에비던스는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의 선으로 꿰뚫는 그런 에비던스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런 하나의 꿰뚫는 에비던스라는 건 뭐냐면 에비던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축의 원칙인 거죠. 우리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 약을 등재하고 그러니까 급여로 등재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건데 지금 뭐냐면 각계 학자가 아까 학회죠. 소아암학회 아니면 폐암학회 아니면 혈액암학회 학회에서 들고 온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게 그 학회에서 어떤 정치적이나 아니면 여기 환자단체 계시지만 환자단체 그것도 이제 환자단체가 많을수록 그 힘은 더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그런 어떤 다양한 이런 영향력으로 해서 등재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다 에비던스에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일선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이 등재하는 것도 사실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큰 폭으로 큰 그림을 갖고 하는 어떤 그런 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마지막인데, 이게 아까 선별급여 제도에 대해서 정영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3일 후에 제가 보도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뭐냐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 보도자료에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비급여는 개인이 냈던 걸 선별급여 어쨌든 딱 들여와서 퍼센테이지를 달리해서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하면 급여를 한다. 그리고 효과가 안 좋은 건 내친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얼핏 보기엔 대단히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취재에 임했는데 사실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보면서 특히 KDI의 윤희숙 박사의 와 면담을 하면서는 그게 상당히 졸속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 어떤 제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단기에 어떤 게 좋은 것들은 나오는데, 좀 더 정부 측에서는 큰 축을 갖고 하는, 특히 암정책은 그런 부분에 있는 그런 어떤 줄기가 있는 그런 정책들이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기자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조동찬 기자 열변을 했는데, 아마 본인이 또 의사라서 그런 여러 가지 심층 분석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다음은 이선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 의견들을 주신 걸 오히려 제가 듣고 가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그동안 복지부가 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을 확대해 왔고 앞으로 2015년에 어떤 방향을 가질 것인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암제의 청구액만 봤을 때 2010년 6,700억 수준이었던 것이 2013년 8,000억까지 저희가 이제 약만 항암제에 대해서만 청구액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해왔는데 저희가 4대 중증 당초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비급여를 어떻게 국민들이 보험의 혜택을 못 받고 비급여를 지출을 하는가를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그중에 어떤 고가 항암제 등의 비용이 한 23% 정도가 비급여 중에서 23%가 약이더라. 그러면은 신장이나 뇌질환 이런 질환의 비급여는 주로 치료 재료나 행위에 대해서 비급여가 들어가는 게 많음에도 암이나 희귀 난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이 비싸서
비급여 약 때문에 그 비급여 행위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게 분석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항암제 가 이게 보험급여가 됐음에도 왜 이렇게 비급여가 많이 지출이 되는가를 봤을 때 또 뒤에 분석이 됐던 것이 어떤 약의 급여 항목 하나 자체는 급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에 쓰이는 기준을 초과해서 비급여로 쓰이는 비율이 또 높더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번까지 급여가 되는데 11번째 썼다든지 2차 약으로 써야 되는데 1차 약으로 쓰여졌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해준 것들이 초과가 되면서 어떤 비급여가 되어서 국민들이 부담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대중증 계획을 세우면서 암에 대해서는 저희 약에 대해서는 우선 2013년도에는 단기적으로 급여 기준으로 이렇게 임상적 유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되었던 비용 효과성 때문에 제한되었던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2014년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위험분담 제도라는 내용들이 들어오고 와서 등재 부분에도 지금까지 비급여로 계속 등재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는 그런 형태로 보장성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에 대해서 등재율을 보면 전체 신약은 매년 신청한 대비 한 68% 정도가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항암제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 등의 고가 항암제가 많기 때문에 신약 전체적인 등재율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서 13년보다는 2014년이 등재율이 차츰 많이 높아진 그런 퍼센테이지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위험분담제가 그 역할을 많이 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 종류가 앞에 소개됐지만 얼마 전에 전립선 암에 대한 약을 하나 더 추가해서 총 4가지가 위험분담 약제로 국민들 보험으로 혜택을 보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2011년, 12년 이후에 2013년에 이렇게 위험분담 제도가 도입됐고 그런 여러 가지 배경 덕분인지 항암제로서 신약으로 보험에 등재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신청 품목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8품목, 12품목 되던 것이 작년에는 20품목이 넘는 21품목이 보험에 신청을 한 바 있었고요. 그 등재율도 다소 높아지고 또 전체 신약 중에서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13%, 17% 수준에서 작년에는 34%까지 그러니까 신약 등재되는 것 중에 셋 중에 하나는 항암제가 신약이 등재됐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급여 기준이 제한됐던 거 푸는 거 그리고 등재가 안 돼 있던 품목이 등재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한 항암제만 1,000억 정도의 재정이 더 소요가 될 거로 예측이 됐었는데 2014년에는 저희가 12,000여 명의 한 1,700억 가까이 약에만 재정이 투입이 된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약에 대해서는 처음에 등재할 때 선별급여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약이 다 보험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임상적 치료 효과가 높고 비용 효과적인 약들만 선별적으로 들고 오기 때문에 처음 등재 단계에서 위험을 환자하고 나누는 선별급여 제도가 바로 도입되기에는 제도 간에 조금 목적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재할 때는 그런 위험을 제약사와 정부가 나누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를 도입함으로써 등재를 좀 더 원활하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도입이 됐고 급여 기준이 일단 임상적으로 효과가 우수한 부분에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많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자.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3, 14년도에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항암제는 같이 보조제로 또 약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진균제를 복용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구토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구토를 억제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수술 때 쓰는 마취제라든지 근육이완제라든지 항암에 필요한 그 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에 있어서도 이제 비급여가 많게 되면 전반적으로 암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항암제 보조제에 대한 부분도 급여 확대를 시도했고요. 지금 항구토제와 마취제도 마지막 급여 기준 확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전 과장 정리해 주십시오.
예. 2015년 항암제 어떻게 할 것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등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분담제뿐만 아니라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제는 굉장히 고가인데 저희가 아까 근거 기반한 평가를 한다고 해서 아이서 경제성 평가를 하지만 어떤 약의 경우에는 환자가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통계조차 만들기가 어려워서 경제성 평가를 해야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급여 등재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이 한 암에 대해서는 물론 5%지만 전반적으로 30%, 5% 이렇게 동률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닌 부분은 다 100대 10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는 100대 100의 본인 부담을 좀 차등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100대 80이라든지 그 100대 100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가는 방법을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아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이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허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허가 초과로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모든 항암제에 대해서 다 건강보험에서 커버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의경 교수님도 제안을 해주신 것처럼 국고라든지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과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동찬 기자가 에볼라 또 취재 때문에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토론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환자분들을 위한 자리인데 대한암협회 곽점순 이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선 듣고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곽점순 이사님은 유방암 환자로서 한국 유방암 환우 총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암 환자들을 대표해서 환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떨리는데 화이팅! 제가 암 환자 대표로서 사실 이렇게 다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총연합회 회원분들 이렇게 해서 몇백 명 같이 앉은 자리에서는 제가 말을 잘했는데 여기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주최해 주시는 우리 문정인 의원님과 대한암협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또 암 환자 대표로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저는 2002년도에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중증 환자 혜택을 받고 암 치료를 했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요, 암 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5년만 지나면은 다 나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요. 사실 5년 중증 환자 기간이 지나고 나서 더 사후 관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필요한데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는 가족이고 친지들이고 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다 나서준다고 그래, 돈도 갖다 내고 뭐 이렇게 다 해주시지만은 그게 딱 1년이에요. 1년만 지나면은 저희가 가정적으로 사후 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암 환자들을 접하면서 이제 겪은 일에 참여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방암 환우들이 이제 항암제가 좋은 약이 있는데도 회장님 저는 이 약을 혜택을 못 받고 제 가족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는 그런 전화와 또 메일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참 가슴 아파요. 그게 왜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생명의 연장을 할 수 없을까? 재발한 환자들은요, 우리 건강한 사람이 10년 사는 것보다 그분들이 5개월, 6개월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 50대 이때쯤 암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에 이제 자녀분들 다 대학 보내놓고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으면은 자기 인생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계기거든, 그때가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암으로 인해 갖고 인생을 많이 좌절하게 되고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받았을 때는 참 저도 암 환자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해서 암 환자가 치료가 된다는 고가의 항암제라도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빨리 그거를 보험을 적용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유방암 환자지만은요, 유방암 한우들이 이렇게 겪은 일을 생각하시면은 다 모르실 거예요. 한쪽 유방이 없었어도 이렇게 절제하고 다니면은 허리 측만증이 옵니다. 이게 있을 때는 모르는데 한 짝이 없으면 이렇게 한 짝이 기울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또 무릎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로 인해서 병원 가는 비가 보험공단에서는 지출이 더 될 겁니다. 유방 개건 수술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고가 보험약이 한우들한테 치료제가 될 수 있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는 정말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여성분들이 건강해야지 가정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남편이 사회에 나가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 아프면은 뭐 경제적인 엄마가 나가서 다 할 수 있지만은 부인이 아프면은 집안이 엉망이 돼요. 그리고 또 내 자녀분과 내 남편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집에서 불안해서 나가면 사회에 나가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부인은,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이런 좋은 약이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치료를 못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도 모르겠어요. 암 환자의 가족이면은 누구나 다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너무 많이 앓고 있어요. 지금 암 환자들은 누구나 겪는 우울증 환자들이 그 약이 다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5년 증증 환자 안에 되는 약이 포함된 약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약에 거기서 A라는 약을 먹었을 때 거기에 추가되는 약은 보험이 안 됐을 때는 그것도 경제적인 게 많이 손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걸 다 생각하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한우회 회장을 하면서 전국 한우회 회장을 하면서 전화상으로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제가 또 이렇게 모든 걸 잘 알아서 한우회 회장이 된 것도 아니고 저도 암 환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힐링할 수 있고 현장에서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내 그 환자분의 의사와 그 치료 과정의 모든 일을 이런 뭐 정책하시는 분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우회 회장을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일일이 조사해서 국회에도 제가 뭐 많이 접수를 해가지고 저 발언권을 이렇게 해주시다고 국회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부탁하는 거는 정부에서 암 환자들을 정책 발현이고 항암제고 모든 약을 발현하실 때는 병원에서 교수님이 수술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고 다 중요하지만은 암 환자는 의사가 3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분은 교수님이 수술해 주시고 한 분은 뭐 경제적인 것도 다 해주시면은 친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그 암 환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로 인해서 치료가 되고 안 되는 것도 진짜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암 환자들 위해서 연합회 이런 단체에다가 0.0%라도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유방암 한우들도 모여놓고 저는 지금 유방암 한우니까 그렇지만 전국의 암 환자 협회에서 단체에다가 그건 다 자조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오셔가지고 치료했을 때 가정에 그런 거를 좀 물어보시고 그러면 더 좋은 이런 정책에 보탬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겪어본 결과로는 뭐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너무 뭐 데이터적으로 하시고 막 했는데 저는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암을 앓은 사람으로서 암 환자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전해드리는데 제가 다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떨려서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암 환자들이 검사를 했는데도 패티와 이런 모든 검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암 5년 동안 몇 번 해게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암 환자가 이렇게 했을 때는 검사를 해야지 정밀하게 알 수 있잖아요. 교수님이 청진기를 대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검사를 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한을 두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해 주시고요. 네, 회장님 이제 말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유방암 환우들도 역시지만은 궤건 수술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 암 환자를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또 프로그램에 대해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심을 듣습니다. 우리 문정희 의원님 잘 들으셨죠? 또 우리 여기 정희 과장님 또 이덕흠 본부장님 잘 들으실 거로 생각하고,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대략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에서는 많은 걸 베풀고 하려고 하는데 그 느끼는 체온은 좀 아직 따뜻하기는 건 거리가 멀다. 또 실제로 하는 의료인들은 상당히 많은 고충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국립암센터의 김웅태라고 합니다. 저는 폐암센터에 근무하는 종양내과 의사고요. 항암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느낀 것하고 오늘 공청회에 와서 느낀 것 해서 몇 가지, 네 분 연자에게 5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가지.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재정에 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전부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늘려서 보장성을 강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의료보험료, 그러니까 더 걷어서 보장성을 강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장성 강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2004년, 그 다음에 2009년 두 번에 걸쳐서 10%, 5%로 낮췄지 않습니까? 개인 분담료를. 그 이후에 사실은 정부에서 그게 준비가 돼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냥 정책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로 낮춘 다음에 보장성이 과연 강화됐는지, 그걸 검토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5%로 다시 낮춘 건지, 보장성 강화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보장성 강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걸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보장성이 강화됐다고 하시는 건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비급여를 갖다가 낮춰서 99.3%까지 보장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신치료, 신기술이라는 게 날마다 바뀌고 새로 출시되는 항암제든 전부 다 고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험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 한계를 전제로 한다면.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덕경 본부장께서 접근성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지역적 접근성을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선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은 지역 네트워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역 연계성을 통해서 접근성을 강화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김여롱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임상 연구와 관련해서 그런 부대 비용을 갖다가 급여를 해줌으로써 임상시험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런 발표를 해주는 것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 제약상 편의상 질문을 좀 더 모아서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함과 소속. 작년 11월 4일 날 유방암 진단을 받고 분당 차병원에서 올 5월까지
그 모든 항암 과정과 방사선 과정을 마친 이문영입니다. 병원 나이로는 45세에 진단받았습니다. 암 환자들이 암을 처음 그 진단받았을 때 그 충격보다도 더 두려운 거는 재발과 전입니다. 항상 저는 그 항암을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재발하면 어쩌나, 전이가 되면 어쩌나, 이 고통을 또 받아야 되나. 그러던 중에 그 허투 양성인자 그 전이성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거기에 제가 그 힘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새로운 신약이 개발이 된다는 거였었어요. 새로운 신약이 개발이 되면은 제가 살 수 있겠지.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제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허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 그 약제 중에 헙세틴과 타이커브는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 강좌를 들었는데 그 퍼제타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분께서 그 강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요, 물론 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이 재발과 전이가 됐을 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정부나 이렇게 그 제약회사에서 환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런 그 좋은 약제가 나왔을 때 지금 이게 약제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800만 원, 400만 원 하면은 이거는 진짜 잔인한 희망이에요. 차라리 없는 것만 못 하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 그 제도권에 넣어주시면 고맙겠고요. 환자 입장에서 급여와 그 모든 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열홍 교수님께서 그 모럴 헤드도 방지해가지고 최소한의 진입장벽은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진입장벽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을. 네, 저는 아산병원에서 유방암 환자를 보고 있는 외과 안세현입니다. 나라의 정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면들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 그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누구나 받아들이기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환자를 담다. 정말 그 가슴 떨리는 말입니다. 그 바구니에 담고 담아서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 담았던 환자를 좀 내치는 그런 정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웠으면 그것이 뭐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바뀔 때는 어떤 그렇게 갑작스럽게 되든 게 안 된다든가 뭐 6번 되든 게 한 번도 안 된다든가 그런 갑작스럽게 정책이 바뀌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실 때는 조금 그 시간 여유를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이렇게 좀 단계로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지 않고 갑자기 되다 보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금 스마트하게 지금 뭐 전쟁도 지금 스마트 전쟁 아닙니까? 옛날에 폭탄을 뭐 무더기로 쏟아붓던 것들이 지금은 타겟을 하는 것처럼 필요한 거는 보장을 하고 또 좀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뭐 버릴 수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마트하게 가야지 하나로 딱 묶어갖고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책의 불신을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나 시간이 나면 다시 연결하고요. 이제 이쯤 돼서 어떤 이제 답변 혹은 토의 제안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얼핏 생각하기는 문제는 돈이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지만은 돈이 그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니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리를 해보니까 그 약제에 대한 보험 재정 비급여 부분 보장성 강화 부분 이런 접근성 다 그 반복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예 그냥 키로 정영희 과장님부터 답을 좀 하시죠. 괴로우시겠지만은. 약제 급여와 관련해서 아니, 몇 가지 질문한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조동찬 기자님부터 해서 안세현 교수님까지
이렇게 건의하거나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하면 좋은데 조동철 기자님은 일단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수월하게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그 유방 재건술 관련 급여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그 사대중증 질환 보장 강화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비급여 부분 중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다 그 급여 영역에 포함을 하도록 했고 또 그걸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별급여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건강보험 영역에 끌어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방 재건술 같은 경우에 올해 급여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목표는 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실무 차원에서는 거의 한 90% 정도는 그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상컨대 아직 최종 이걸 확정을 하려면 행위전문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는 현재까지 행위전문위원회 2번의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급여평가위원회 심의 1번을 했습니다. 거기까지의 논의는 일단은 유방 재건술 관련해서는 뭐 최종적으로야 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선별급여 적용을 하더라도 한 50% 정도 본인 부담하고 5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실무 차원에서 좀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 적용하려면 이제 수가가 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금 실무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에 행위전문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고 그 다음에 12월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1월 1일 시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생각에는 이 유방 재건술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의 어떤 건강보험에서의 급여는 질환의 어떤 직접적인 치료에 이제 중점을 뒀다면 유방 재건술을 어떤 선별급여로 해서 이렇게 급여화하면서 건강보험 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방 재건술을 하건 안 하건 이건 질병,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암으로 인해서 유방이 절제되는 여성분들의 어떤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이런 후발적인 어떤 증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건강보험의 어떤 개념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이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님께서 그래서 유방재건술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환자님께서 또 환자 목소리 청취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급여화하면서 저희는 가능한 한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의료계뿐만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목소리도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청취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아마 그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말씀을 드리면 또 사대중증 질환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예고가 돼 있는 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또 환자단체 연합회 분들하고 사대중증 질환의 보장 강화를 어떻게 끌어가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면담을 하기로 돼 있고 또 다음 주에는 희귀 난치 질환 협회 회장단하고 또 모여서 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그 환자분들의 어떤 목소리, 의견들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우리 김웅태 교수님 그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 먼저 그 건강보험료 올리고 보장성 강화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뭐 적극 찬성이고 앞으로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그 특징이 저부담 저급여 정책이었던 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적정 부담 적정 급여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정 부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그 적정 급여 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보험 어떤 지출을 효율화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뭐 그 적정 급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보험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국민의 이제 부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국민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합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건강보험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뭐 정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그 시민사회 단체들, 국민들 같이 힘을 모아서 아주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이렇게. 네네. 그리고 그 보장성 강화 근거 있느냐 뭐 보시면 그 아마 그런 얘기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뭐 계속 그 뭐 재정 투입하고 보장 강화 한다고 했는데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뭐 부담은 변한 게 없는데 뭘 보장 강화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장 강화한 그 데이터는 분명히 있죠. 정부가 투입한 재원들, 그 다음에 암 환자가 그 암 환자의 법정 본인 부담을 예를 들면 전체 지금 2013년도에 그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관련해서 비용이 50조였잖아요. 근데 암 환자 암 질환이 4조 6천억, 7천억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50조 중에서 한 질환 가지고 한 8%, 9%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암 환자 그 보장가가 충분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질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한 개 질환에서 거의 9% 이렇게 육박해서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어쨌든 그 보장이 좀 되고 있는 거다.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진료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러면 왜 그 국민들이 정부가 이렇게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국민들이 실질적인 체감을 못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급여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급여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비급여 관리를 어쨌든 적정하게 되면 객정하게 하게 되면 2016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암 환자들이 그 진료비 부담의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3% 보장 강화 가능하냐? 그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16년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급여 뭐 어쨌든 그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급여권에 끌어들입니다. 저희가 그 최대한 이 얘기는 뭐냐면 16년까지 하는데 뭐 16년 뭐 12월 달에 새로운 의료 행위가 생겼다든가 새로운 약이 생겼다. 그거 어떻게 12월 말까지 선별급여 하겠습니다. 그건 급여하는데도 뭐 기간이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뭐 할 수는 없지만 12년 기준으로 해서 비급여에 있는 것들은 다 급여화하겠다. 선별급여를 포함해서 급여하겠다는 게 급여형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약속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세현 교수의 얘기는 이제 그런 수치 어떤 목표만 달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커버되는 게 또 안 되고 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예. 안세현 교수님이 저희 나라의 그 유방암 그 치료에 대가시고 또
또 아까 그 얘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최근에 그 펫 관련해서 아마 저희가 급여 기준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단순히 그냥 급여만 확대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현재 있던 급여 기준이 타당한지 안 한지, 현재 급여 기준이 그 오남용이라든가 불합리하면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펫 검사 관련해서 저희가 급여 기준을 개선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펫과 관련돼서 보험이 안 됐던 그 암질환, 비뇨기계 관련 암에 대해서 보장을 넓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꼭 그걸 리뷰를 해보니까 현재 팩 기준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러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펫의 남용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장 확대와 함께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급여 기준을 외국의 의학적 근거에 의해서 급여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동안은 어쨌든 자유스럽게 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급여가 안 돼서 제한되는 부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학적으로 봐서는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적정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천천히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필드에 있는 김일원 교수님 5분, 이제 답변을 5분 내로 이렇게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네. 미안합니다, 시간. 네. 아까 조동창 기자님께서 그 항암제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정말 들을 환자들만 선별할 수 있는 검사법 먼저 빨리 보험급여화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은 감이 있고요. 프랑스 같은 데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그 암 환자에 대해서는 그 검사를 무료로 해서 어떤 약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먼저 찾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노력이 지금 암정복 과제로 지금 기획 진행 중인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급여가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지금 체제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 개보험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효과성까지 따져서 보험 등재가 돼야 환자가 쓸 수 있게 또 다른 장벽이 설정되어 있는 나라는 없는 셈이죠. 대부분의 나라는 식약처 허가만 통과하면 환자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차등 수가 얘기를 나오는 것이 적어도 식약처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으면은 환자가 20%만 내고 환자가 80% 내더라도 쓸 수는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심혈관이나 이런 쪽은 환자의 부담이 거의 균등합니다. 근데 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기 암 환자는 한 번의 수술로 모든 치료가 끝나고 완치가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는 본인 부담 비급여 30만 원, 50만 원 내는 거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재발되고 여러 치료를 계속 누적되어서 받아야 되는 환자들은 비급여 항목도 점점 늘어나고 새로운 약도 나오는데 그것도 쓰질 못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정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암 환자로 볼 때는 비급여율이 이 정도고 본인 부담금이 이 정도지만 개인별로 볼 때는 어떤 환자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일부 환자한테 그게 많이 몰려있는 것이 피부로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게 환자의 그런 부담률을 전주기로 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아까 진입장벽 아까 그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어느 이상의 그 본인 부담이 된 이후에는 본인 부담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때라도 아무리 부담이 크더라도 다만 몇만 원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내게 하는 진입장벽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시험은 지금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요.
저희 법규랑 똑같은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지 해석을 시험과 연관되지 않는 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가지고 표준 치료를 전부 다 보험급여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약의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여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넓혀주고 그만큼 보험에서 부담하는 것도 경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평원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너무 스트릭트하게 하는 바람에 임상시험에 들어간 환자의 모든 진료를 다 보험을 안 해도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지금 복지부랑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곧 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진행을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괴롭습니다만은 변죽만 올리고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여기 언론에 SBS뿐만 아니라 몇 군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혹은 방송으로 심층 토론해서 그 끝장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그 이의경 교수님께 사실은 여러 경제 측면에서 질문들이 나오는데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김여린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조금 수정을 하면 선별 등재와 선별 급여가 다르거든요. 선별 등재 제도는 신약이 이제 도입될 때 그걸 비효과성을 갖고 엄선을 하는 과정인데 그거는 많은 나라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뭐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를 따라서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이라든지 뭐 홍콩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조만간 도입하는 그런 제도여서 선별 등재 제도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수 평가라든지 비용효과성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접근성에 대해서 주로 많이 논의를 해서 굉장히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강보험 재정의 어떤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선별 등재 제도의 어떤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섹터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의 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의 수용성 있는 수용 가능성을 좀 확보하면서 많은 그 소리를 들어서 좀 더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돼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바란다는 간단한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진행상 5시까지 토론을 좀 주고 우리 문정림 의원 그 후에 10분간 정리를 폐회사 말씀해 줄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5시까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덕형 본부장 혹시 예, 그 지역 접근성 질문을 주셨는데 거꾸로 저 노동영 교수님은 지방에서 오시는 환자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있냐고요? 예, 한 몇 퍼센트쯤? 저는 특히 많은데 한 40% 정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지방에서 안 올라오시고 노동영 교수님 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사실 사회만 보려니까 나도 막 얘기하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그 접근성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김우태 센터장이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일본에는 오사카에서 유방암 대장암이 생겨서 절대 도쿄 안 갑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그게 잘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아까 네트워크라고 하지만 의료 전달 체계가 사실 없습니다. 그 하나는 또 여러 가지 접근성을 지금 강화한다 그러지만 또 다른 하나의 접근성은 의사를 접근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위 장벽이라고 한다면 장벽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면은 거기 있는 의사분 너무나 훌륭하고 우리 학교에서 다 인정하는 분이니까 하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환자들의 접근성은 사실 너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죠. 뛰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산국가나 혹은 미국은 접근성이 제일 떨어지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을 의료 전달 체계가 존재하면서도 기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로 잘못된 오해는 저희가 환자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달 체계랑 또 지역 암센터를 만들고 하신 분이 이덕형 본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거기서 안 올라와도 된다는 믿음 혹은 거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지방은 어떤 의료 장비만 좋으면은 다 된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하면은 그 지방에서 환자들이 안 올라가겠냐 물어보면은 기계만 사주면 된다 이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정책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고민을 해야지 균형적인 발전과 이런 보장성도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완벽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답변을 조금만 보충을 하면요. 지역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모로 지역이 좀 불리한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무엇이 정의이고 공평한가 생각하면 지역에 좀 더 좀 배려를 해서 그쪽에 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사회의 그 정의고 공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지금 뭐 장비만 사주면 된다고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절실히 공감하고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 메이저 병원들이 최근에 암병원 만들면서 다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움직이지 않고 의료진이 환자에 다 붙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그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도 개선하고 퀄리티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안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그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신뢰도를 담보해야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발표 때도 지역암센터 만들고 해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그게 좀 지속되기가 정말 어려워서 지금 거의 이제 쇠락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2차 라운드로 지원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재가동한다든지 그래서 지역암센터를 살리지 않으면 더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더 왜곡되고 악화될 것으로 우려돼서 이 자리에 다 이렇게 공감하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특히 이런 기회는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어려울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 그 유방암의 두 대가가 어쩌다가 이렇게 저도 하다 보니 제 동기들인데 이렇게 보는 거 정말로 저 처음입니다. 우리 동기들이 국민 의료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자, 제가 마지막 남은 시간을 이선영 과장님과 우리 곽점순 한의회장님께 발언권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선영 과장님은 우리 이인영 환자분께서 신약의 접근성, 선택범위 제한에 대한 질문을 주실 때 그 부분을 좀 특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그냥 좀 크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약을 등재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꿰뚫는 원칙이 뭐냐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지적들을 오늘 많이 해주셔서 사실 어떤 약은 보험에 등재를 하자, 약가가 얼마다 이런 게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건강보험에서 보험에 급여를 할 건지 또 어느 정도로 할 건지는 결국은 아까도 얘기 나온 대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가는 합의 과정이고 절차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합의를 할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합의를 할 건지 크게 저희는 이제 인상적으로 유용성이 있는지 비용 효과적인지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용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비용 효과적을 그럼 정성적인 평가가 아니라 계량적으로 해놓은 경제성 평가를 직접 해서 그럼 해외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도입해서 숫자로 얼마를 이 약은 비용 효과적인지를 판단해보자.
그리고 임상적 유효성도 그러면 아무나 다 임상적 유효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 권위 있는 학회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찾아보자.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고 시민단체분들도 참여하시고 그 임상적으로 권위 있으신 분들도 참여하시는 위원회에서 급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원회가 너무 전문적으로 논의가 되고 일반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투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좀 더 정당하게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제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위원회가 좀 더 정당성 있고 절차적으로 그 공정성 있게 급여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정책을 펴가겠습니다. 신약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개별적으로 보면 가슴 아픕니다. 신약 약가를 또 싸게 이렇게 들여오면 당장은 환자 부담이 적은 것 같지만 아까 우려해 주신 것처럼 그 약값을 가지고는 한국에 팔지 못하겠다고 나가게 버리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또 오히려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는 정의 과장님, 이선영 과장님, 이덕규 본부장님 고민이 많은 걸 아는데 이런 자리가 굉장히 고충을 듣는 좋은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곽점순 환회장님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토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암 환자지만 암 환우분들이 항암 치료 중에 그걸 어떻게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 그런 정보가 너무 없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있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접할 수 없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합회를 통해서 질문이 오고 저는 또 전문 의식이 없고 또 음식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이렇게 데이터적으로는 말씀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는 거는 운동 많이 하시고 제철 원식 자습세 이제 그 정도밖에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한의회가 좀 활성화가 돼서 어느 한우 단체든지 정부에서 좀 정책하실 때 조금 반영하셔가지고 한의회를 통해서 치료하는 과정과 모든 환자들이 접하는 거를 좀 목소리를 들으셔가지고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이 행복할 수 있게끔 좋은 약이 나오면은 빨리 반영하셔갖고 보험 좀 해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는 약들은 조금 더 조사를 하셔갖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정주부로서 사회에서 있다 보면은 그 약은 꼭 보험을 그렇게 많이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암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정책을 해주시고 좋은 약을 개발해 주시고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 이 제목이 너무나 좋은 제목 같고 누가 지었는지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문정님 의원께서 환자를 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돼서 이런 포럼이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회자로서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단체랑 관련자들이 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합하면은 반드시 좋은 보장성 강화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사회는 이까지고요. 본격적인 사회자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안 계십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문정림 의원님의 맺은 말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예, 장시간 동안 좌장을 해주신 암협회 부회장이시자 또 암학회 이사장이신 노동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제목이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였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50여 회 했지만 그 제목 중에 가장 마음을 울리는 제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아산병원 안세윤 교수님께서 환자를 담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내모는 것이 아니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노력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과 접근성 강화 방안 토론회였는데요. 이제 보장성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전체 질환으로 보면 보장성이 한 64%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높여야 되지 않나, 아까 김태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험료율을 높이자라는 것을 뭐 여당의 의원이 얘기를 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팩트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전체 질환으로 보면 OECD 평균인 80% 정도까지 높여야 된다. 그것은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보장성이 80% 정도 되는 국가들은 보험료율이 8%, 9%,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보험료율이 높아져야지만이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려면 아까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도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히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보험을 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뭐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국가적으로 지금 개편하는 것을 건보공단에서 연구를 했고 복지부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개편을 해서 건강보험을 내더라도 내 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게 내야지 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편이 이루어지면 또 보장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도 앞으로는 또 사회적 논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암에 대한 보장성은 64%보다는 높잖아요. 74%. 사실 산술적으로 본인 부담은 5%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보장성은 아까 한 10% 정도 높은 것으로 74% 정도 되는 거로 아까 김열애 교수님하고 정윤기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급여 본인 부담을 보면 전체적인 질환으로 보면 환자가 비급여 부담률이 또 일반 질환은 17%면 암이면 뭐 한 22%에서 5% 정도 높고요. 예,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4대 중증 질환 중에 암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그 암을 또다시 그 질환 중에 넣은 것이 그 사망률이 가장 높고 또 고액 의료비 본인 부담 고액 의료비 중에 1순위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단축하는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환이면서 본인 부담이 많은 고액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약이 만들어졌고 그러기 위해서 정윤기 팀장님이 발표하신 4년간에 걸쳐서 보장성 강화 계획이 검사비부터 항암제, 그 수술 및 치료 재료대 또 유전자 검사 및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이제 4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약제 부분이 주로 논의됐는데 비교적 약제 부분에 대한 고려는 조금 덜 돼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고가 약제인 것도 있고 그 약제비 부담이 큰 것도 있고 어떤 질환에 어떤 약제부터 하느냐 그 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론을 많이 논의를 했고 학문적으로 또 정부의 정책 방향적으로 논의를 했고 또 현장의 의견을 또 진료를 보시는 안세현 교수님이나 김은태 선생님이나 아니면 환자분 곽점순 회장님과 또 아까 환자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이 검토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선영 약제과장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항암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원칙은 뭐냐 하고 막 신문하듯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자료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오늘 뭐 발표를 다 하시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런 토론회 장도 많이 갖고 또 협력해서 실제 암 환자에게 보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게 지역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환자의 약제에 대한 접근성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 접근성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해서 서울에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오는 경우가 10%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통계를 쭉 뽑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암 그러면 그 지역암센터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암하면 생명을 단축하는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빅5에 여기 계신 유명한 교수님들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럴수록 중앙에 있는 국립암센터나 빅5 병원이 지역암센터와 많은 것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장비, 인력뿐만 아니라 시스템이나 그럴수록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공공의료의 영역인데요. 암은 이제 뭐 빅5 병원이 주로 서울대 제외하면 주로 개인 사립대 병원인데 공공의료의 영역을 보면 제가 보니까 국립의료원 같으면은 그 의료급여 환자들이 이제 소득 계층이 낮은 층이잖아요. 의료급여 환자들이 국립의료원을 이용하는 율이 한 20% 정도 되면 국립정신병원은 40% 정도 되고 국립암센터는 한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이 국립암센터를 이용하는 율이 10%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암의 본인 부담률이 워낙 5%로 다른 거에 비하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고 국립암센터의 상징적인 면이 있는데도 빅5와 함께 분산해서 하는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을 고려해서 또 지역별, 종별, 또 국공립과 사립대 병원의 역할도 고려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임상시험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임상시험이 중요성이 무슨 제약사, 다국자 제약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고가 항암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